SK하이닉스가 미국 ADR 공모가를 149달러로 확정하며 역대 외국 기업 최대 규모인 40조 원의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용인 클러스터 등 AI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 투입됩니다. 온라인 주식 거래 강자 키움증권의 시장 점유율이 연일 하락하며 1위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MTS 전산 오류로 신뢰가 떨어진 데다 연금 등 자산관리 시장으로의 체질 개선도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KB국민은행이 반도체 등 제조업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충당금은 줄였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향 위기에 처한 SK실트론에 대규모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등 온정주의 시 부실 심사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3사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분증 위변조 식별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삼성물산이 여의도 대교 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발판으로 한강변 레미안 벨트 구축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 브랜드 확장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결합으로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인 미래에셋 3.0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ADR 공모를 통해 약 40조 원의 투자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AA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공모가는 주당 149달러로 확정됐으며 조달 금액은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4년 알리바바의 뉴욕 증시 상장 당시의 조달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IPO 가운데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에 발행한 신주를 바탕으로 ADR을 상장하며 나스닥에서는 SKHYV로 조건부 거래를 시작한 뒤 오는 13일부터 SKHY라는 종목 코드로 정식 거래됩니다. 확보한 자금은 AI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 투입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은 물론 AI 반도체 핵심인 HBM 생산 확대를 위한 EUV 노광 장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장의 의미는 단순한 자금 조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이 낮아 경쟁사인 마이크론보다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자금 유입이 늘고 기업 가치 재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때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 증권사로 불렸던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1위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래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데다 전산 오류까지 겹치며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 기준 국내 주식거래대금 점유율은 한국투자증권이 17.8%로 1위를 차지했고요. 키움증권이 12.6%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시장 기준으로는 키움증권이 아직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투자증권과의 격차가 1%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키움증권의 전체 거래대금 점유율은 2023년 22.9%에서 올해 6월 16.2%까지 낮아졌고 리테일 시장 점유율도 30%에 육박했던 수준에서 25%대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주식시장에서도 지난해 토스증권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배경에는 투자 문화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주문이 경쟁력이었지만 최근에는 ETF와 퇴직연금, ISA 등 장기 자산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종합자산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오류도 악재인데요. 최근에는 고객이 증거금을 제때 입금했는데도 전산 처리 지연으로 반대 매매가 이뤄지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단순 시스템 장애를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최근 퇴직연금 사업에 진출하며 수익원 다변화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전산 안전성과 자산관리 역량을 함께 입증해야만 온라인 강자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반도체 등 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대손 충당금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업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여신 심사가 다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국민은행의 제조업 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약 3조 원 늘어난 61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쌓는 대손 충당금은 오히려 300억 원 감소했는데요. 이 논란의 중심에는 SK실트론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SK실트론에 3천억 원의 운영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는 제조업 대출 증가분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더욱이 이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당금을 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SK실트론의 실적인데요. 반도체 웨이퍼 업황 부진과 전기차 캐즘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수익성과 재무 지표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일부 지표는 신용등급 하향 검토 기준까지 넘어선 상태입니다. 국민은행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차원의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첨단 전략 산업에 총 68조 원의 기업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기업의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등 전통 금융회사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핀테크 업체까지 확대해 보이스피싱과 명의 도용 같은 금융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은 토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망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강화된 고객 확인, 즉 EDD 대상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증 정보를 정부가 보유한 발급 정보와 대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뿐만이 아니라 등록된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위조나 변조된 신분증을 보다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핀테크 업체들은 비대면 실명 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부의 진위 확인망에는 접근할 수 없어 보안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신원 확인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서비스는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각 회사는 정부 시스템과의 연동 작업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보이스피싱과 명의 도용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여의도 대교 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발판으로 여의도 한강변 일대의 레미안 벨트 구축에 나섭니다. 대교 아파트에 이어 시범 목화 아파트 재건축까지 수주에 도전하며 여의도 정비사업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여의도 대교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지상 49층, 900여 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되며 삼성물산은 이곳에 레미안 화이트라는 브랜드를 제안했습니다. 여의도 첫 레미안 단지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고급 주거단지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목표는 여의도 재건축의 핵심 사업지인 시범아파트와 목화아파트입니다. 특히 시범아파트는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여의도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향후 여의도 재건축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핵심 사업지로 꼽힙니다. 만약 삼성물산이 대교 아파트에 이어 시범과 목화 아파트까지 잇따라 수주할 경우 여의도 한강변을 따라 레미안 브랜드타운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만 경쟁도 치열한데요. 목화 아파트에는 대우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건설사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시범아파트 역시 브랜드 경쟁력은 물론 설계와 공사비, 금융 조건까지 종합적인 경쟁이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압구정과 개포 등 강남권에서 쌓은 삼성물산의 초고층 설계와 시공 경험들이 여의도 수주전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한강별 랜드마크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경쟁도 더욱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미래에셋그룹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미래에셋은 이를 계기로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종합 투자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에셋은 증권과 자산운용 분야의 투자 역량에 코빗의 디지털 자산 거래 인프라를 결합해 주식과 펀드는 물론 가상자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달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 플랫폼 맵스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코빗 인수까지 마무리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전략의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제도 정비에 맞춰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증권,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인 커스터디, 실물 연계 자산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확대에 대비해 기관 투자자를 위한 자산 관리와 리서치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은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 통제와 보안 시스템을 코빗에 적용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미래에셋이 전통금융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크게 넓히면서 향후 토큰 증권과 스테이블 코인 등 국내 디지털 금융시장 경쟁도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관련 정부의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업들이 잘 되면 상승하고 잘 안 되면 하락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게 되니 정치권 입장에서 신경을 쓰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정부가 주식시장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비단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역대 여러 정권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었고요.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와 시총이 작은 기업의 퇴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정부가 시장 가격을 정할 수 있었던가요? 정부가 개입한 대표적인 시장은 부동산, 집값에 관한 건데요. 집값 안정화 대책부터 대출 규제,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한 사례를 참 많이 봤습니다. 공급이 부족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요? 정부가 정하지 못한 건 부동산 가격만이 아닙니다. 나라 돈의 가치를 정하는 환율 시장이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국가가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했었는데요. 이 고정 환율제가 무너진 사례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도 그렇지만 조지 소로스가 유명해진 영국 파운드화를 비롯해 금값에 연동했던 미국 달러화가 무너진 것처럼 약소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대국들도 고정 환율제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해서 발표하니 금리는 정부가 정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앙은행은 발표한 기준금리가 지켜지게 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수행 중이고 순간순간 기준금리가 지켜지지 못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적도 빈번합니다. 그럼 부동산, 환율, 금리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큰 주식의 적정 가격을 구해내거나 권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흉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이것 때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5월 27일부터 거래됐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거래된 건데 고점에서 50% 이상 하락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주 기준 고점에서 삼전이 27%, 하이닉스가 30% 하락했으니 2배 하락했다 하면 50% 넘게 하락했을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고점이 아닌 상장 전일 주가와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10%, 하이닉스가 보합이니 이 레버리지 상장 이후로 보면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언론 기사대로 고점에서 50% 하락한 레버리지, 이게 문제일까요? 고점에서 50% 하락하면 주식시장에선 반토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문제이려면 반토막 난 종목이 별로 없는데 레버리지가 유독 반토막이 났었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한국 주식시장엔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총 5천억 이상 종목만 보자면 거래소 301종목 중 50종목이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17% 정도니 진짜 많죠. 근데 동일한 기준으로 코스닥을 살펴보면 159종목 중 88종목이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무려 55%나 되는 건데요. 시총 5천억 이상 코스닥 종목 중 절반 이상이 반토막이 났더라. 심지어 세토막 난 종목이 27개, 네토막 난 종목이 8개에 달할 정도로 코스닥은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올 들어 거래소 지수는 72%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15%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5% 하락하는 사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이 이렇게나 많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올 초 기획예산처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026년 기금자산운용 기본방향과 기금운용 평가 지침을 확정했는데 코스닥 평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코스닥 투자를 늘려라가 아니라 평가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5,000피 다음 3,000 쓰닥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된 건데요. 그럼 시장이 이 신호에 반응했는가 보자면
발표일 날 2.7% 상승하면서 반응을 한 듯 했지만 다음날 1.3% 하락하고 그 다음날은 4.4% 하락하면서 별 큰 영향을 못 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는 건데요. 정부가 기업 내부 정보 이용과 관련돼 폐가 망신시키겠다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기 이전 시장은 이미 반응을 해버린 겁니다. 발표를 내놓기 이전 6거래일 동안 코스닥 지수는 19.2%가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거래소 지수가 5% 상승한 것을 생각하면 코스닥 시장 상승 차별화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 호재 발표 이전 주가가 이렇게 변동했다면 내부 정보 유출부터 이런저런 비판이 들어갔겠지만 정부 정책 발표 이전에 이렇게 시장이 먼저 움직였음에도 그쵸, 이게 꼭 정부 정책을 누군가 몰래 이용해서 그렇다고 단정할 수가 없죠. 의심은 가지만 의심스럽다고 말하기조차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올해 코스닥 시장 고점은 4월 27일 기록한 1229이지만 이 정책이 나온 다음날 장중 고점이 1180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코스닥 종목 대다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것은 이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이 크게 빠졌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와 상관없이 우연히 투자를 했던, 알고 했던, 발표 이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1월 코스닥 관련된 ETF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요. 코스닥 레버리지에 1.4조를 투자한 것을 비롯해 코스닥 150 ETF에 2.7조를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하시는 대로 코스닥 150이 30% 그리고 레버리지가 60% 넘게 하락한 상태인데요. 몇 달 움직임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되지만 실패한 코스닥 활성화가 코스닥의 실패일까요? 정부에선 3,000스닥을 목표로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은 정부가 3,000스닥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시장에선 코스닥 활성화는 정책 방향이라 해석했습니다. 지금도 거래소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코스닥 개혁에 관한 많은 대책이 나오는 중입니다. 코스닥을 개혁의 대상, 실패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째 상승하지 않는 지수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15년 7월 788을 기록한 뒤 10년이 넘은 어제 785에 마감했으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같은 기간 거래소는 2110에서 7246으로 243% 상승했으니 코스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 주식시장 상승을 한국 증시 상승이 아닌 반도체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작년 초로 시간을 돌려보면 10년 사이 거래소는 13.7% 상승했고 코스닥은 14%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성했던 고점을 보면 거래소가 66%, 코스닥이 61%로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한 이후 거래소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을 감안하면 정확한 계산을 하진 않더라도 거래소와 코스닥 이 두 지수 변동 차이는 유의미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시총이 적은 게 죄일까요? 최근 거래소, 코스닥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은 시총이 적은 기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500억, 300억 미만 기업은 퇴출시키기로 정해져 있는데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시총 500억, 300억 안 되는 기업들 중 지금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30조 원의 네이버는 300억이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21세기 주식 상승률 1위를 기록한 포스코퓨처엠도 시총 200억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20년 전 이야기를 하냐고요? 지금 시총 10조 원에 달하는 에코프로도 10년 전엔 500억대 시총을 보였습니다. 100배, 1000배 상승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10배 성장한 종목만 찾자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쵸. 지금 시장에서 문제 삼는 건 시총 작은 기업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일이 많다 보니 소위 작전주를 없애기 위해 시총이 작은 기업을 퇴출시키려는 건데요. 네이버 시총이 300억에서 30조로 오는 사이 네이버 뒤에 있던 2등, 3등 기업들은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1등이 30조이니 2등, 3등은 10조, 5조, 설마 1조밖에 안 할까요? 네이버 시총이 300억이었던 시절 포털 1위는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다음의 시총은 3, 4조 원에 달해 엄청난 몸값을 자랑했는데요. 지금은 아시죠? 카카오에 인수된 뒤 비상장으로 밀려났고 어쩌면 어린 친구들은 다음이 네이버보다 더 큰 회사였다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다음 말고도 엠파스는 상장 폐지가 됐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네이버에 경쟁하려 대기업이 진출한 SK의 네이트, KT의 파란과 같은 회사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수십 개 기업이 경쟁해 한두 개 기업만 살아남아 크게 성장하는 것. 어쩌면 이게 코스닥의 숙명일지 모르겠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분명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을 수 있고 달걀이 있었어야 닭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멀쩡한 기업이 작전으로 망한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업이 망해서 작전주가 된 것인지 작전주가 돼서 망한 것인지 작전주에 대한 문제가 시총 기준을 정하는 걸로 연결된다면 성장 기회를 가진 많은 기업들에게 더 큰 부작용을 주는 게 아닐까요? 시총 2,300억 기업의 100개가 망하면 2, 3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중 1개가 30조 원으로 성장한다면 그 시장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구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건실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많은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과연 코스닥이 저평가된 시장인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 많이 사용하는 PER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대다수 기간의 코스닥은 거래소의 2배 언저리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PBR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저평가되지 않은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고평가된 시장을 더 고평가하게 한다는 것인데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처럼 코스닥 지수를 더 높은 가격에 유지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행위인 작전주와 같은 것은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투자자 세금 혜택을 정비한다거나 하는 수준에 그쳐야지 구체적으로 특정 시장의 투자 또는 진입과 퇴출, 이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한다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 손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투자자 책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수익 달성을 위해 직접 뛸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 이 변동성도 잠잠해지는 구간이 올 것입니다. 시총 200억짜리 주식이 100루타 종목이 되고 제가 그 종목을 들고 있기를 한번 상상해봅니다. 국내 3대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결국 문을 닫게 될까요?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파산 수순에 접어든 건데요. 2주 안에 운영자금 2천억 원을 구하지 못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MBK와 채권단의 갈등으로 자금 조달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홈플러스가 진짜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장과 물류센터는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유통업계 판도도 급변할 겁니다. 문제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정부가 임금체불과 협력업체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민간에선 여기에 최대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홈플러스는 채권단의 대출을 간청하고 있는데요. 과연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대형마트의 한 시대가 저물게 될까요? 앞으로 2주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7월 10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